재산이 다시 인간이 될 때 한 명의 여성이 재산으로 취급되던 사회. 하지만 바로 그 재산이 주인의 아들을 낳는 순간 이집트 법의 정교한 논리는 미묘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아이의 출생은 여성 노예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유를 얻는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단순한 노예가 아닌 알라드, 메일러드, 즉 주인 아이의 어머니라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알라드가 되는 순간 그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더 이상 판매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녀는 주인의 번덕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른 사람에게 팔려갈 수 있는 불안정한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신분은 주인 개인에게 영구적으로 기속되었습니다. 법은 사실상 주인의 핏줄을 낳은 모성의 인간적 가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아들을 보호하고 그 이신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집안에서의 사회적 지위 또한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노예였지만 미래의 주인이 될지도 모르는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류민으로 길러졌고 만약 주인의 본부인에게서 아들이 없을 경우엔 상속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본부인을 비롯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질투와 암투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에게는 확실한 자유가 약속되었습니다. 알라드는 자신을 소유한 주인이 사망하면 그 즉시 법적으로 안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기나긴 노예 생활의 끝에서 마주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의 이면에는 슬픈 낙설이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안전한 자유는 그녀를 노예로 만들고 그녀 아이의 아버지가 된 바로 그 남자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알라드가 되는 것만이 자유를 향한 유일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법은 몇 가지 다른 경로를 열어두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유언에 의한 해방이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유언장에 오랫동안 충실하게 봉사한 노예의 이름을 적어 자유를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예의 권리가 아니라 주인의 마지막 은혜에 기댄 불확실한 희망이었습니다. 드물지만 입양을 통해 자유를 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주인이 자신의 노예를 앙자로 삼는 순간 그 노예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상속권을 포함한 가족의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기술을 가진 노예들은 사적 재산, 피클리엄, 을 모아 스스로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료를 사기도 했습니다. 주로 남성 기술자들에게 해당되었지만 뛰어난 직조 기술을 가진 여성 등이 추가 생산품을 팔아 돈을 모으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얻게 된 자유는 과연 완전한 것이었을까요? 해방된 노예는 자류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이전 주인의 가문에 대한 법적, 사회적 의무를 계속 져야 하는 피보호자 신분으로 남았습니다. 과거 노예였다는 사회적 낙인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명한 자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민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계약서에 기록된 물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집트 여성 노예의 법적 이야기는 그녀를 은 몇 대벤짜리 재산으로 규정하는 한 장의 매매 계약서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법은 그 실용적이고 복잡한 논리 속에서 한 인간이 다시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는 몇 장의 소중한 페이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산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었을까요? 답은 그녀가 비극적으로 복잡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 둘 모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정의 사이에서 고통받았던 그녀의 투쟁이야말로
이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한 문명의 영혼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재산이 되는 과정. 서기 네바모는 은 4대벤을 주고 시리아 출신 여성 한 명을 샀다. 나이는 18세, 건강하며 아이를 낳은 경험이 없다. 이것은 기원전 1500년경에 작성된 실제 고대 이집트의 노예 매매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한 인간의 삶이 단멋줄의 끌과 은의 무게로 거래되던 시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 중 하나로 꼽히는 이집트는 어떻게 인간을 재산으로 규정하고 거래하고 수류했을까요? 법의 눈으로 볼 때 노예, 특히 여성 노예는 과연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말하는 가축에 불과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한 여성이 어떻게 노예가 되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야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는 길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길은 전쟁이었습니다. 투트모세 3세와 같은 위대한 파라오들의 승전 기록비에는 수천 명의 포로를 끌고 오는 장면이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벌이는 가장 큰 수입 사업의 원자재였습니다. 남성 포로들은 반란의 위험 때문에 주로 강산이나 위험한 노력장으로 보내졌지만 여성과 아이들은 더 높은 시장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들은 노동력뿐만 아니라 출산을 통해 더 많은 노예, 즉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길은 빚이었습니다. 호레메브 파피루스와 같은 법률 문서에 따르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이집트인들은 빚을 갚기 위해 자기 자신이나 자녀를 노예로 팔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노예가 외국인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같은 이집트인이라도 빚의 무게는 한 사람을 동족의 재산으로 전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나의 빚 30대벤을 갚기 위해 나의 딸 메레를 3년간 당신의 노예로 바친다. 같은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길은 출생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법의 근간에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는 무서운 원칙이 있었습니다. 노예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인의 수류물이 되었습니다. 이 원칙이야말로 노예 제도를 영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급된 여성들은 노예 시장이라는 공식적인 거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시장에서의 모습은 철저히 상업적이었습니다. 구매자는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듯 여성의 몸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치아를 보고 나이를 확인하고 눈의 상태로 건강을 점검했으며 팔다리의 근육을 만져보며 노동력을 가늠했습니다. 누비아 출신 여성은 강인한 노동력으로, 시리아나 미타니 출신 여성은 가사, 기술이나 아름다운 외모로 더 높은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가격 흥정이 끝나면 모든 거래는 파피루스 위에 법적 계약서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름, 거래 가격, 그리고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쿠시 출신의 여성 2세트 1명, 건강 상태 양호함, 심지어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노예에게서 질병, 간질이 발견될 경우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품질 보증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계약서가 완성되는 순간 한 인간의 정체성은 법적으로 완전히 지워지고 가격표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2세트가 아닌 은 4대벤짜리 재산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법이 이토록 철저하게 인간을 사물로 취급했다면 이에 다른 법률 문서들에서는 바로 이 사물에게 아주 제한적이나마 특정한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조항들이 발견되는 것일까요? 이집트 법관의 눈에 그녀는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재산의 권리. 한 인간이 법적으로 완벽한 재산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현대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하지만 일부 마지막에 던졌던 질문처럼 이집트 법은 이 재산에게 아주 제한적이나마 인간과 유사한 권리를 일부 허용했을까요? 그 답은 도덕이 아닌
철저한 실용주의에 있습니다. 잘 관리된 자산이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는 것, 그것이 이집트 법의 근간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생존에 대한 권리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권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최소한의 음식과 잠자리, 그리고 기본적인 이복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사회적 간섭이자 경제적 논리였습니다. 굶주린 노예는 일할 수 없고 병든 노예는 자산 가치의 하락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레크밀의 제상의 파피루스와 같은 행정문서에는 한 가문의 구성원들에게 배급되는 일일 식량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노예들에게 지급될 보리와 맥주의 양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예를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유지보수가 필요한 귀중한 도구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일부 법률은 주인의 과도한 학대를 제한했습니다. 한 비석에 새겨진 법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주인이 분노에 차 자신의 노예를 때려 죽였다면 그는 신전에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한계가 명확해집니다. 처벌은 살인죄에 대한 징역이 아닌 벌금이었습니다. 즉, 주인의 죄는 노예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을 파괴하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노예의 목숨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었지만 그 가격은 피해자가 아닌 국가나 신전에 지불되었습니다. 법은 노예의 생명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보호했을 뿐입니다. 여성 노예의 결혼과 가족 문제는 아마도 가장 복잡한 부분일 것입니다. 노예는 자류민처럼 법적인 혼인 계약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허락하에 노예들끼리 안정적인 결합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사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주인들은 오히려 이를 장려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동으로 주인의 새로운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예 가족은 주인에게 있어 스스로 번식하고 증식하는 장기적인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주인은 언제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들을 흩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아이에게서 떼어내 다른 곳에 팔아버리고 남편과 아내를 각기 다른 주인에게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관계마저도 재산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지위는 어땠을까요? 원칙적으로 노예는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고문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이나 사업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노예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역설적인 부분은 여성 노예가 자신의 주인이 아닌 제3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이때 그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주인이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입었다는 명목으로 제기하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가 아니라 가치 있는 재산으로서의 지위를 내세움으로써만 법의 아주 작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집트의 법은 재산과 인간 사이에 복잡하고 유동적인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가진 물건이었고 피를 흘리는 도구였으며 더 많은 재산을 낳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소위 권리란 자산을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한 사용 설명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자산이 주인 자신에게 너무나도 인간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 바로 자신의 아들을 낳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재산과 인간의 경계는 가장 극적으로 허물어지며 자유를 향한 좁고도 위험한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